네, 안녕하십니까. 임기철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 중심 과학 기술 정책을 위해서 저희 키스텝은 연구와 함께 모든 또 사계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연결성, 초지능화 시대로 규정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든 생산과 소비 그리고 서비스 자체가 플랫폼을 통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밖에 없는 나라, 우리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거대한 물결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국가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더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고용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서 자동화 또 이러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앞으로 20년 내에 현재 직업의 47% 정도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직업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2020년까지 약 7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러나 새로운 산업으로 인해서 200만 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따라서 결국 5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또한 어두운 예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앞으로의 시대에 즉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거의 컴플렉시티 즉 복잡성의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그 담당하고 있는 인재들 역시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인재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현재 재직자들 역시 지금의 지식 또는 지금의 능력, 스킬만으로는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요 때문에 재교육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역시 창의적인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통해서 인재 강국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투자도 많이 확대하고 있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또 청년 일자리 수급의 불일치함, 교육과 노동 시장의 괴리 등 어려운 난제들에 봉착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창의적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떠한 인재 대응책 마련이 중요한가 오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해서 오늘의 수요 포럼 제목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인 융합 인재의 양성입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과 인재상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냐, 또한 미래 고용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 것인가를 논의할 것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성균관대학교 송성진 교수님, 대학과 또한 인재 육성의 현장에서 그동안의 경륜을 발표해 주실 거고요. 또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박용호 센터장님은 현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 들려주실 거고요. 존경하는 연세대학교의 우리 민경찬 교수님,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현안부터 시작을 해서 또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후학들에게 많은 귀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겠고요. 특히 한국노동연구원의 허재준 선임 연구위원님께서는 바쁘신 일정에도 세종에서부터 이곳까지 또 왕림해서 노동시장의 수급 문제 또 미래 노동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력 관계에 되는 아마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빈들께서도 경험 또 경륜에 입각해서 고견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면은 열려 있는 마음으로 정책 대안 수립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제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계공학부의 송승진 교수님 모십니다. 큰 박수로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인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걸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방금 저기 원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가 되는 게 인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고 사실 인재밖에 없는 나라인데, 사람만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 건가가 지금 큰 숙제인데요. 그 큰 숙제를 안고 있는 데서 이제 대학이 1차적으로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실제로 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 좀 말씀드리고 또 스스로 좀 반성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고견도 구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그 제목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일자리의 변화가 무엇인가 하는 거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제공하는 그런 일자리에 필요한 인재의 역량이 무엇인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실제로 길러야 되는데 대학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효과적으로 또 민첩하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가 제1차 산업혁명부터 이제 살펴본다면 다 아시는 것처럼 18세기 끝 무렵에 이제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게 되죠. 그게 이제 기계식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우리한테는 지금은 너무 익숙하지만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그 충격을 줬던 거고, 또 그리고 실제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농경사회가 지나서 이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그야말로 혁명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변화를 맞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인더스트리 2.0 이렇게 부를 때는 20세기 초엽에 이제 전기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에너지를 어디에서나 공급할 수 있게 되니까 필요한 부분에 곧바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생산할 때 이제 이렇게 컨베이어 방식으로 쭉 깔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고요. 전기기관 하나에서 나오는 동력을 이 벨트하고 풀리로 이렇게 쭉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컨베이어식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70년 초반에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들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보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생산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들이 이제 생산의 자동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연결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초연결의 내용을 보면 모든 고도로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디지털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된 것들을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연결을 시키고요. 그 연결하는 과정에서 융합이 나오고, 융합이 되게 되면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를 사람의 지능을 대체하는 그 초지능화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을 이야기할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하는 건 뭐냐면 인더스트리 4.0을 추동하는 몇 가지 기반 기술들이 있다. 그 기반 기술들이 뭐 10가지냐 뭐 14가지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소 차이가 있지만은 지금 이 그래프에는 이제 10개 정도의 이제 기반 기술들 쭉 나열했는데요. 뭐 로보틱스나 3D 프린팅,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모바일 인터넷, 브로드밴드, 크라우딩,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다음에 웨어러블 이런 기반 기술들이 상호 밀접하게 아까 말씀드린 연결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저기 이루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디지타이즈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디지털로 액세스가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토메이션이 되게 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적인 환경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런 융합된 기술이 만들어내는 제품과 이제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카, 드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또 뭐 원격 정비, 뭐 예상 정비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품과 서비스들이 만들어내는 사회가 실제로 이때까지 우리가 그냥 산업사회라고 부르던 사회하고는 좀 다른 사회로 이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능정보사회 이렇게 해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지능정보사회가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그 기회를 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맥킨지가 검토한 거에 따르면은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능정보 기술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아마 한 460조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금년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은 그런 경제적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엑센추어라고 하는 이제 그 컨설팅 회사에서는 인더스트리얼 IoT 분야에서만 2030년까지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14.2조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뭐 1경 뭐 6,150조 원 정도 되는데 그냥 숫자죠. 뭐 우리한테 별로 감이 안 오는 건데 우리나라 예산의 한 40배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장밋빛 전망인데요. 사실은 이런 장밋빛 전망들이 우리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대처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 대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혹은 미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 특징에 적합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 얼마 전에 나온 그 미래의 속도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제1차 산업혁명보다 한 10배 정도의 속도로 바뀔 거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10배 정도가 될지 뭐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얼마나 그게 빠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예만 살펴보면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알파고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알파고가 2015년 10월에 파누이 2단을 에게 도전장을 냈던 게 2015년 10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세돌 9단을 꺾었던 게 작년 3월이고 금년 5월에는 커제를 꺾고 그 다음에 바둑의 신이 되고 난 다음에 은퇴했습니다. 세계 정상까지 은퇴하는 데까지 불과 1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1년 반 만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로 사실 이제 2007년 6월 29일이 스마트폰이 아이폰을 발매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만 10년이 되는 날인데 지금 우리는 벌써 10년 후가 돼서 그 10년 동안의 사회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마트폰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속도입니다. 두 번째는 광대역 융복합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로 융합이 돼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예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예 중에서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를 놀랍게 했던 게 아마 알파고의 이세돌 9단과의 바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포켓몬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포켓몬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포켓몬이라고 하는 이 콘솔 게임에 모바일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증강현실을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켰는데 사실은 포켓몬고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던 배경에는 어렸을 때 포켓몬 게임을 하던 젊은 세대의 향수를 자극한 거죠. 굉장히 인문학적인 어프로치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술과 연결이 될 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대역 융곡화합이 일어나게 되면, 하여간 융합이 일어나게 되면 그 말 자체로서 경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경계가 파괴가 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물리적 경계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와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고 산업과 산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빅2 그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죠. 하나는 전자산업의 대표고 하나는 기계산업의 대표인데 그 빅2가 지금 스마트카라고 하는 하나의 산업 속에서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산업과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학교 안에서도 학문과 학문과의 경계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과는 남아있지만 사실상 학과에 속해 있는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걸 보면 기계과의 교수님이나 화공과의 교수님이나 뭐 다 똑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계가 사라지게 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거는 지금까지 있던 산업사회가 만들어 놓은 일자리를 없애게 됩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세계경제포럼의 일자리 보고서를 보면 710만 개가 사라진다 그러는데 그 710만 개 사라지고 있는 일자리의 내용을 보면 제일 많이 사라지는 게 이제 사무, 행정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조, 그 다음에 생산, 건설, 채굴, 대표적으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렇게 구별됐던 것들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새로운 일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새로운 일자리들을 보면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컴퓨터, 매스매틱스, 그러니까 이런 그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 기반 속에 새로운 것들이 부과되는, 예를 들어서 에듀케이션 같으면 교육도 재래식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교육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도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새롭게 증당하는 일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초등학생들 중에 65%는 현재 있지 않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초등학생이 대학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데까지 불과 10몇 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재직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는 일생에 한 6번 정도 직업을 바꿔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새로운 직무 교육들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새롭게 나타나는 일자리들은 얼마나 될 거고 또 거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미래 유망 신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미래 유망 신산업들이 어느 분야인가를 보면 IT 기반의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가장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과학기술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학기술 인력의 수요는 아까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이 그렇고 기술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과학기술 인력의 수요들은 양적으로 굉장히 증가할 거다, 이런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이런 수요가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머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인재들이, 과학기술 인재들이 실제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인재를 포함해서 모든 인재들은 결국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필요한 게 이제 핵심 직무 역량이죠. 그 코어 스킬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것을 그 미래 일자리 보고서에서는 전체적으로 9개의 코어 스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코어 스킬들이 이제 분류를 해놓은 게 첫 번째는 어빌러티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지 능력,
커그니티브 어빌리티하고 신체 능력, 피지컬 어빌리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 직무 스킬이 있습니다. 그게 베이직 스킬인데 그 베이직 스킬도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업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컨텐츠 스킬이 필요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회계를 하는 사람 회계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고, 뭐 전산을 하는 사람 전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로세스 스킬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할 거냐 하는 그런 스킬이 두 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개는 크로스 펑셔널 스킬이라고 그래서 직무 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필요한 그런 스킬들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셜 스킬, 사회관계 스킬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스킬, 그 다음에 컴플렉스 프로블럼 스킬입니다. 이게 사실 컴플렉스 프로블럼 스킬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가 다 컴플렉스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리소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 매니지먼트 하는 스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구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테크니컬 스킬들도 중요한 세상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9가지 스킬 중에서 미래 일자리 보고서가 이야기했던 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2015년 현재라고 보고 2020년까지 이 스킬들이 요구되는 게 어떻게 변화할 건가 하는 걸 이제 미래 일자리 보고서가 봤던 건데요. 여기 이제 12쪽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실제로 일자리에서 직무 스킬로 가장 중요한 거는 컴플렉스 프로블럼 솔빙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무려 요구되는 게 100% 중에서 36%나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중요할 게 소셜 스킬과 프로세스 스킬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세 개 컴플렉스 프로블럼 스킬, 소셜 스킬, 그 다음에 프로세스 스킬을 합하면 무려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를 보시면은 리소스 매니지먼트나 테크니컬 스킬이나 컨텐츠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좀 중요성이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독 지금보다 앞으로 중요성이 더 커질 게 커그니티브 어빌리티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대폭 증가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킬들의 앞 페이지에 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이 스킬들을 이루고 있는 서브셋을 보시면 소셜 스킬은 뭐 대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커뮤니케이션하고 컬래버레이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스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크리티컬 띵킹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던 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이 하는 거는 프로세스 스킬이 떨어진 사람이고, 이때까지 하던 것들을 비판적 사고를 이용해서 뭔가 새롭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 다른 각도로 생각해낼 수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띵킹이 프로세스 스킬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커그니티브 어빌리티에서의 핵심은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사고력입니다. 사고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2015년에 똑같은 이제 미래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건데, 그때는 이제 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우리가 길러줘야 될 그런 스킬셋을 총 16가지를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 정리해 놓은 것과 굉장히 온라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교육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키워줘야 될 스킬은 총 16가지인데 그 중에서 6가지는 파운데이셔널 리터러시라고 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글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숫자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 소셜한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스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제로 일을 할 때 필요한 컴피턴스가 있습니다. 그 컴피턴스를 4C라고 부릅니다. 그 4C가 첫 번째가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죠. 그 속에 problem solving 스킬이 같이 들어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creativity, communication, 그 다음에 collaboration. 요 네 가지가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될 코어 스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은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성적 자질이 중요한데 그 인성적 자질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큐리어시티입니다. 호기심.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쭉 쳐다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있던 인재들과 앞으로 필요한 인재가 다른 인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우리가 이제 뭔가 한 가지 이름으로 붙여서 부르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이제 이 페이지에 보신 것처럼 지니 로베티가 한 이야기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앞으로 뉴 칼라라고 부르자. 화이트 칼라도 아니고 블루 칼라도 아니고 화이트 칼라도 같고 블루 칼라도 같으니까 앞으로 뉴 칼라라고 부르는데 이 뉴 칼라는 그야말로 공통점이 뭐냐면 보더리스한 경계가 허물어져서 융합적인 타스크를 하되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드밴스드 정보 ICT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뉴칼라를 키우기 위해서는 글로벌 세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컬래버레이션 결국 영어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국제화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컴퓨터 코딩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보다 또 새롭게 영어와 그다음에 컴퓨터 교육이 필요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뉴칼라를 키우려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뉴칼라를 우리가 어떻게 키울 건가 하는 거가 문제일 텐데요. 사실 그 뉴칼라가 대학에서 만들어 주세요. 그런다고 키워지지 않는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사실 이런 뉴칼라는 초중고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거쳐서 그리고 지금은 재직하는 기간까지도 전부 우리가 이 사람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건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까 앞으로 뉴칼라들에게 필요한 그런 4C 역량들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그 다음에 단계별로 언제 이런 역량이 가장 많이 발현되는가 하는 것을 좀 그려봤는데요. 초중고 학생한테 문제 푸는 역량을 강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크리티컬 띵킹을 강조할 수 없고 초중고에는 큐리오시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가는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초중고에서 인력 양성은 큐리오시티에다 초점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에 오면은 크리티컬 띵킹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건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크리티컬 띵킹 능력을 키울 거냐 하면 사실은 하나의 그 단일 학문 속에 갇혀 있게 되면 보는 시각이나 이게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스테레오타입된 그런 인재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breadth of combination. 대학 내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에 있는 여러 가지 지적 자산들을 모아가지고 그 학생이 이 방향에서 생각해보고 저 방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수준에 가면 이 친구가 논문도 써야 되고 특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티가 그때 가장 많이 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 가면 당연히 프로블럼 솔빙을 요구할 거고 그것을 해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 인재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까 그러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2015년 말에 한번 여기 조사해 봤던 건데요. 우리나라 189개 대학 4년제 대학을 조사해 봤더니 학과 수가 무려 11,100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4년제 대학 안에 교수님이 72,000명인데요. 계열별로 재적학생, 그러니까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 지금 군대 간 학생까지, 휴학 간 학생까지 포함해서요. 한 210만 명 정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해 보면 지금 한 대학당 평균 59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59개 학과를 좀 시간 드릴 테니까 적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상상을 다 59개 못 채울 겁니다. 저도 아마 59개를 못 채울 거예요. 그리고 한 학과당 교수님은 6.5명이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 수는 평균 재적 학생이 190명이니까 군대 간 애 빼고 나면은 한 년당 35명에서 뭐 40명 정도 되는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학과에 속해 있는 교수님이 6분이면 학과마다 코어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과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가르치시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대학은 구조적으로 융복합 교육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학과의 수가 이렇게 많은 게 우리나라가 많고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은 학과 수가 20개 넘는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학과별로 교수님 숫자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학과의 사일로가 심하다 하는 걸 그냥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학과가 이야기하는 그런 단일 전공의 이론을 학생들한테 열심히 설명하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든 커리큘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학생들은 알아요. 저거 열심히 해봤자 졸업하고 나면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합니다. 물론 가정의 형편 때문에 저기 알바하러 가야 돼서 공부 못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표에 보시면은 대학생들의 수업 시간이 오히려 초등학생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학이 굉장히 부실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는데 뭐 그런 그 구조에서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대학이 굉장히 실험 실습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야말로 체험 학습, 실습 이런 것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현장 적응력이 떨어지고 산업계에서는 아주 뭐 죽겠다고 아우성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화두인 창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많은 것들을 그냥 강의를 하려고 그러고 학점을 만들려고 그러고 교과목을 개설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창업도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 하는데 창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대한 경쟁력이 교육체계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도 38위로 낮고 대학 교육의 부합도도 55위로 낮고 고등교육 시스템의 질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우리나라 국격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구조적인 요인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사실 대학은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학령 인구가 인구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4년에 대학 정원이 56만 명이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구조개혁을 통해서 한 5만 5천 명을 줄여서 지금 한 51만 명 정도 되는데요. 2023년이 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6년 후인데요. 그때 되면 학령 인구가 40만 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앞으로도 6년 사이에 무려 10몇만 명의 군사를 빼야지만 되는데 가만 놔두면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사립대학부터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런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성장이 뉴노멀로 되면서 일자리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대학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을 해도 매년 취업이 안 돼요. 뭐 지금 청년 실업 문제는 사상 최고치를 경질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많은 등록금을 내고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되면은 이게 아주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인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게 대학을 꼭 나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건 다 지식을 얻는 건 공짜입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필요한 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무크에 들어가면은 대학의 교육이 다 강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버드가 올려놓은 에덱스라고 하는 무크를 통해서 수강을 한 인원이 300년이 넘는 하버드 재학생이 들었던 인원수보다도 더 많아졌답니다. 이미. 그런 세상에 내 구태여 뭔가 대학을 다녀야 될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대학이라고 이걸 모르겠습니까? 대학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지금 변신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대학도 다 합니다. 대학이 뭘 하냐 그러면 사회가 융합인재를 길러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노력하는 모습들이 여기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에는 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당신네들이 잘하는 그런 분야에서 융합인재를 길러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2016년도에는 프라임 사업을 통해서 그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라 그랬더니 모두 다 대학들이 뭘 했냐면 신산업 학과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다 알잖아요. 지금 학과를 만들면 학과 만들어서 신입생 뽑아서 교수 뽑고 커리큘럼 짜고 교육시키고 또 그 사이에 또 군대 갔다 와야 되죠. 연수 갔다 와야 되죠. 그러면 7년 후에 졸업하면 그 주제는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카가 따끈따끈한데 스마트카 학과 만들어서 7년 후에 스마트카 학과에 졸업생 배출하면 스마트카는 더 이상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 산업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대학은 이렇게 할까요? 대학을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이게 대학이 소위 말하는 과거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대학 그러면 대학 안에 사람뿐만 아니라 대학 밖에 있는 사람들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 학생이 대학 입시 수능 시험 보고 입학 시험 봐가지고 대학의 학과를 가는 거죠. 그 학과에 가면 그 학과에 소속된 교수님이 강의를 합니다. 강의실에서 강의 노트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특정한 학점을 따면 그 학과가 주는 졸업장을 받고 졸업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대학에 대한 생각의 틀이고 그 생각의 틀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융합인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대학이 자유전공을 도입했지만 어떤 대학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전공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가 불안해해요. 그 과 나오면 어디 가는데? 학생도 불안해해요. 이게 나는 뭐야? 과가 이게 무슨 과지? 그게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의 틀입니다. 그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않으면 사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을 키우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맞추면서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게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의 어프로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하여간 키워드는 최대한 민첩하게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지금 당장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낡은 학과의 틀과 학위의 틀을 가지고 그건 불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그 틀을 깨고 여기에 융합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과를 설치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학과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도메인 날리지 전공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 가르치지 말고 정말로 학생이 필요한 4C 역량을 키우도록 그렇게 역량 기반의 교육 과정을 짜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공부해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치지 말고 티칭하지 마시고 학생이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학생 주도 학습이 되게 하고 그러려면 강의실이라고 하는 공간도 스튜디오나 토론할 수 있는 스튜디오나 뭔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팹랩 같은 것으로 공간도 바꾸고 그리고 난 다음에 4년 공부해서 학위를 주는 그런 시스템 말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뭔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그 이수한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주고 그 인증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한번 실험적으로 저희가 먼저 해보고 있었는데요. 요 이야기를 좀 길게 말씀드릴까 하는데 사실 이게 녹화도 되고 그래서 너무 학교 홍보를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한 페이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학교에 저기 C스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2014년에 만들었어요. 이게 그 아까 2014년에 대학 특성화 사업이 나왔을 때 우리는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우리는 융합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C스쿨은 뭐냐 그러면 크리에이티브 인포메틱스의 약어인데 지금 사실 키워드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가치가 나와요. 그런데 그 빅데이터가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일, 그러니까 워크하는 거, 비즈니스. 그 다음이 건강, 그 다음이 에듀케이션,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일, 건강, 학습 세 군데에서 빅데이터가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사실은 일, 건강, 학습을 쏟아져 나오는 빅데이터를 횡단을 하면 또 다른 부가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 데이터와 교육 데이터, 교육 데이터와 일 데이터를 합하면
또 다른 빅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때 그런 인재를 크리에이티브 인포메틱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런 인재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과를 모았어요. 그게 경영, 경제, 이게 이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메디컬, 이게 이제 의공학이니까 건강이죠. 그 다음에 교육학과, 이게 이제 에듀케이션이니까 학습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는 전통적인 어프로치로는 인포메틱스 역량을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가 나머지 두 개 학과를 더 모셨어요. 하나는 디자인 띵킹이 요즘에 화두인데 디자인 띵킹이 디자인 학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프로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는 요즘에 뭐 소프트웨어 코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컴퓨테이셔널 띵킹입니다. 그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과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두 개를 비클로 해서 일 건강 학습을 횡단하는 빅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인재를 만들겠다. 그래서 만든 이게 C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그 우리가 모든 교육 과정을 뭐 교과목도 듣게 하지만 우리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체험 활동입니다. 그래서 뭐 융합 기초 프로젝트 같은 프로젝트도 많이 해요. 프로젝트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게 하고 그것을 끝나고 나면 인증을 주는 그런 체계를 도입했는데 이게 학생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고 이거는 모든 학과에 다 열려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만든 거가 스마트 스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건 이제 공과대학 안에 설치한 건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키워드가 스마트카 중에 하나니까 그냥 공과대학의 스마트카와 관계된 학과들을 다 모아서 스마트카에 필요한 인재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디파인했어요. 물론 이 아래 교수님들을 모아놓으니까 교수님들 뭐라고 하냐면 스마트카를 하려면 차량공학도 알아야 되고 통신 네트워크, 신호처리 뭐 이런 교과목을 들어야 된다고 교수님들은 말씀을 하세요. 대학 안에서 교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교과목을 나열하긴 하지만 스마트카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교과의 컨텐츠보다는 여기 스마트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저기 위에 있는데 창의, 융합, 감성, 소통, 혁신의 약자들을 만들어서 스마트를 만들었어요. 저 역량을 키우는 교육 방법들을 고안해 가지고 그 이 교과목에는 그런 걸 곧바로 넣기 굉장히 어렵지만 비교과 체험 활동이나 혹은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캡스톤 디자인 같은 데서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런치해서 이제 금년 1년째이기 때문에 이제 막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장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한 융합 프로그램들을 학교가 만들고 그 융합 프로그램들이 어느 과에 있든지 학생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면 사실 학교는 융합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이제 이게 다시 성대 예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S스쿨이 이제 스마트카 스쿨이고 C스쿨이 이제 인포메틱스 스쿨인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개의 스쿨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스쿨들이라고 하는 게 학과를 횡단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은 비록 현재 여러 가지 교육 제도 때문에 그게 꼭 성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그 교육 체계 자체 그렇게 돼 있어서 학생들이 재래식의 그 학과로 들어왔다 손치더라도 학교를 다니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중요한 융합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이수를 하고 나갈 때는 학위와 함께 서트를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교육 체계로 바꾸게 되면 그게 아마도 지금 현재 대학들이 융합 기반의 지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학의 체질이 융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물론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서트가 얼마나 통용되는가에 따라서 인증이 얼마나 통용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적어도 재학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체질이 바뀌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재교육 수요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재교육 수요도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걸 어디서 배울 겁니까? 물론 뭐 무크도 있고 뭐 그러니까 혼자 공부해도 되겠지만은 이제 똑같은 아이디어죠. 똑같은 아이디어로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되 이번에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소위 말하는 첨단 에듀테크를 이용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말해서 재교육자가 학교에 오지 않아도 그것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산업체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산업체의 재직자가 자기의 그 다음 커리어를 위해서 배워야 될 핵심 직무 역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핵심 직무 역량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면 인증서를 발급해야지 이게 재직자 교육이 제대로 될 거다. 예를 들어서 재직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016년에 했던 평생학습 단과대학 그런 건 아닐 거다. 어떻게 돈을 벌다 갑자기 또 4년씩이나 또 학교를 어떻게 또 다녀요. 그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속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그때 곧바로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대학이 그런 서비스를 확대를 하면, 물론 체질이 바뀌어야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대학을 개방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대학을 개방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바꾸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개방형 평생학습 플랫폼에서 우리 재학생들, 학부생이든지 대학원생이든지 재학생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 자원을 초중고에는 체험학습이나 고교학점제 같은 걸 통해서 아웃리치로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재직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교육, 융합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직자들 교육까지를 대학이 담당해 준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그 중에서도 대학이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 그리고 이제 개혁이 함께 지금 말씀하신 에스더 강우. 네, 방금 소개받은 박효입니다. 우리 송선진 교수님 너무 귀한 말씀 주셨고, 또 대학에서 정말 귀한 인재들을 양성해내시려고 정말 몸부림치시는 모습을 저희가 아주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내용들도 주셨고, 저는 들으면서 우리 애들이 아직 대학 안 갔으면 성균관대학교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대가 굉장히 그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한편 많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또 청년들의 그런 일자리라든지 취업이나 창업 문제를 고민하면서 대학을 막 이제 졸업한 청년들이죠. 주로 만나는 청년들. 그러면 그런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 현장에서 청년들과의 그런 고민을 같이 들어보면, 이미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시간 낭비가 많다. 왜 대학 다닐 때 이걸 미리 준비 안 하고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을 미리 준비시키지 못하고 그 어떤 고정의 어떤 프레임에 갇힌 예전 스타일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나와서 사회가 원하는 게 뭐다라는 걸 다시 자기가 피부로 느끼고, 그때 다시 준비하는 걸 보면서 이건 시간적으로 낭비고 또 국가 사회적으로도 낭비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균관대학교에서 저렇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또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해내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런 변화의 시도라고 보고요. 제 의견을 이제 추가를 한다면 사회가 필요하는 이런 융합 인재를 키워내는데 대학이 너무 프랙티컬하게만 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기본 소양 교육도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호기심 위주의 어떤 초중고등학생들이 이제 그런 호기심을 근간으로 한 어떤 교육을 받을 때 그런 인성 교육도 좀 계속 보강이 돼야 되겠다. 또 저도 공대 출신이지만 사회에 나와서 많은 청년들이 창업할 때 많이 느끼는 부족한 점이 이런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이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공학적인 마인드에서는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공대 출신이지만 다시 대학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저는 인문학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고고학이라든지 인류 문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가고 싶은데, 그거는 공대 졸업하신 분들이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서 겪는 이제 일반적인 현상일 텐데, 아마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거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리버럴 아트와 테크놀로지가 융합되는 곳에
이런 창의가 일어난다. 그래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철학이나 인문학 이런 것들도 우리 이과 쪽에서는 공대생들도 좀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수학, 물리, 특히 생물 같은 거,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본성, 본질을 좀 알아야 나중에 어떤 변화를 좀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기술은 덮여지는 어떤 레시피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머티리얼이 이런 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학교육에서도 이런 철학과 인문학 이런 기본 소양 교육들이 좀 많이 놓쳐지지 않아야 이런 융합적인 인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런 프로그래밍 교육이라든지 심화 교육이라든지 뭐 해커톤을 통해서 정말 AI를 이용해서 뭔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 본다든지 동작하는 걸 만들어 본다든지. 며칠 전에 저희가 청년들 한 50명을 데리고 AI 그 구글 텐서플로우라든지 IBM 왓슨 같은 걸 이용해서 청년들을 데리고 프로그래밍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대학에서도 이런 교육들을 좀 교수님들하고 사회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융합을 해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그걸 하려고 보니까 그때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미 대학 때 시간도 많을 때 그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직접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스타트업에 가서도 연수도 해보고 근무도 해보고 그러다 나중에 창업도 해보고. 또 제가 엊그저께는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님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안에서 서울대 학생 모두에게 문이 열려있는 코스가 하나 있는데 해외 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전 세계 12곳을 청년들이 방문을 해서 대학때 방문을 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그런 기회인데 그 경쟁력이 굉장히 높답니다. 비용도 항공료하고 숙박료는 학생 자신이 내는 건데도 학생 자신이 항공료하고 숙박료 내고 뭐 강사료라든지 거기에 들어간 어떤 머티리얼 정도만 학교에서 부담을 해주는데도 경쟁률이 한 3, 4대 1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학생들 정말 우리 청년들 해외에 내놔도 그 정도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청년들 너무 작은 틀에 갇혀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 만드시는 우리 키스텝에서도 교육부나 미래부나 뭐 유관부처에 정책 제안하실 때 오늘 우리 송 교수님 주신 의견 또 패널 분들이 주신 의견도 좀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송 교수님 아주 굉장히 오버홀하게 아주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고, 저는 성균관대학이 무엇보다도 뭐 저도 성균관대학 여러 번에 가서 또 많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만 잘하고 계신 게 엄청나게 노력하신다. 뭔가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고 이제 다른 대학에도 이런 것을 많이 전파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계시고, 특히 아까 융합 기반 지식 생태계를 만드신 그런 모델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학과 체제의 그 벽을 넘질 못하는 게 항상 이제 상당히 문제인데, 그걸 새로운 그룹핑의 개념으로 기존 건 놔두고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그룹핑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지혜롭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같이 고민할 부분이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뭐 경쟁력 하면 이제 과학기술과 우수 인재인데, 지금 대학생 정도 되면 100세 시대면 80년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80년을 얼마나 조망하면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도 얼마나 갈지, 우리는 항상 쏠림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컬하게 움직여왔던 것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긴 흐름을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대학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생태계 차원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들을 잘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용어, 특히 우리가 정책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끼리의 관계, 또 개개인마다의 역량,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갈 것인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2100년쯤 되면 인류가 멸종할지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인간과 기계와의 공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이제 얘기되고 있고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그러는 건데 그럴수록 우리는 조금 더 이제 그 본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슈박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완전히 다시 바꿔라, 리셋해라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의 키워드로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거는 우리 기본적인 애티튜드, 태도를 많이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죄송하게도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소위 과학고를 한 우수 영재와 교수와의 사이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내에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에 수학 영재반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야 똑바로 앉아 졸지 마 옛날 군대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교실 분위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재반이 저는 거기서 무슨 호기심 무슨 거기서 창의력 나올까? 그리고 이 인재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이 국가 발전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건가 지금? 아니면 한 인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든지 테이크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다음에 관심은 무엇을 할까, 또 무엇을 위해서 할까 이 단계까지 넘어가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많은 걸 테이킹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앞으로 쓰는 쉐어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4차 산업혁명에서 나 협업의 문제도 결국 쉐어링이거든요. 함께 가는 문제, 협업의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애티튜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 앞으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보는데 융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 사회는 얼마나 차이를 인정을 할까? 차이가 있으면 불편하게 생각하죠. 회의를 하더라도 다른 얘기하면 반대한다고 그러고 싫어해요. 그 차이의 소중함을 얼마나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할까? 이제 이런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 현장으로 한번 가보죠. 총장님들의 관심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교육 문제도 이제 관심을 가지시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재정 지원 사업을 얼마나 많이 가져올까? 그 다음에 언론선 평가에서 순위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게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 교수들은 정부마다 사업을 바꾸니까 지표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해바라기가 되죠. 교수들 자꾸 수점을 만들어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모 대학, 뭐 특정 대학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해외 석학들 그 평가가 자연과학 쪽에서 따라하기 과학만 한다. 젊은 교수는 모험하지 않고 남이 해놓은 문제 올라타고 간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학생 교실은 뭐 얼마 전에도 모 대학의 A+는 어떻게 받나 열심히 받아 적는 친구들이 A+ 받는 거죠.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까? 결국은 이 평가의 문제 같아요. 어떻게 인정받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깔려 있는 이 어떤 제도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볼 것은 그 안에 깔려 있는 이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까? 이것도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재상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대개 대학교 홈페이지 첫 앞부분 가보면 좋은 말씀들을 많이 써놓습니다. 대학의 이념, 교육의 목표. 그런데 실제 교육 과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 A 사업이 잘 가르치는 대학 사업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좀 그 대학마다 어떤 인재상이라고 하는 걸 좀 분명하게 하고 그 인재상을 중심으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를 정의를 해야 되고 또 입학 정책이나 교육 시스템도 그러한 역량을 구현할 수 있는 만들어 갈 수 있는 교육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 진행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선순환 체제. 여긴 사실은 뭐 에이스 대학 모델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대학들이 교육에 대한 철학의 문제를 좀 더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그거 맞춘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총장님들께도 정부에서 사업 많이 가져갈수록 그 대학 망가집니다. 그러니 내공이 쌓이지 않습니다. 왜? 몇 년 후에 그 사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들이 좀 더 정부의 사업이나 정부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대학들이 독자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미래 사회를 보고 어떤 인재를 키우고 특히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지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정돈하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대학이 이제 더 책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초중등 교육 정상화의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 발달 단계별로 호기심부터 시작했지만 과연 우리 교육 현장에서 호기심 나올 수 있습니까? 대학 들어가는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의 프레임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지난번에 이 김영 총재께서 싸이하고 전역을 했답니다. 정말 똑똑하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부 잘하는 똑똑함이 아니고 그 분야에서는 정말 똑똑하더라. 그래서 그분 말씀이 한국 대학이나 한국 교육의 큰 문제는 다양성의 수용을 못하는 문제다. 회계화의 문제다. 미국 대학의 총장으로서 본인이 했던 것은 어떻게 해야 다양한 학생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다양한 구성원을 통해서 더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도록 환경을 만드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들이 그런 면에서 입학 정책이 초중등 교육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는 작년인가에 더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는 과학기술을 아시아 국가들이 리드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위계질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실에서 대학원생이 교수하고 180도 다른 얘기 할 수 있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퍼스트 무버 얘기는 하지만 연구의 이 프로세스에서 보면 처음에 연구 주제 선정하는 건 중요한데 대개 주제를 달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고단 프로세스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결과를 놓고 해석하고 또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이 주제를 또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건 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훈련이 되어 있는데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문제 찾는 문제.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해석하고 또 새로운 문제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문화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토론 문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기업도 그렇고 우리 대학도 그렇고 토론이 가능합니까? 특히 이제 뭐 대기업들도 그게 큰 문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토론 문화, 뭐 글쓰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우리 이 교육에서 이 여러 가지 중요한 지금 좋은 모델을 지금 성균관대에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이제 오버홀하게 이제 펼쳐져 가고 대학마다 가져가려면 이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를 대학들이 스스로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교육 전체 생태계를 우리가 같이 읽어가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또 숏 게임들로 또 반복적인 문제들을 이제 가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가 5년 단위 정부이기 때문에 오는 그런 혼선들, 반복들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대학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작년 이후로 지금 1년 반만 됐는데 1년 알파고하고 이세돌 대결 이후에 한 1년 4개월 동안에 여러 이제 토론회 자리에 많이 가보았는데 이제 엔지니어링 전공하신 분 중에서 이렇게 제도까지 섭렵을 하셔서 우리 송 교수님처럼 이러면 제가 가서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가서 그러니까 한껏 배우고 이제 오는데 오늘 또 사실은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원론적인 얘기를 어떻게 실현해내는가 이거를 지금
실제로 이제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게 저런 또 어프로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왜 지난 대선 때 교육부를 막 없애겠다고 하는 공약도 나오고 뭐 이랬는지 짐작이 조금 가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사실은 처음에 이 담론을 시작하실 때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서 약간 우려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신 그 요체 그리고 다른 이제 민 교수님이나 우리 박 위원장님 다 요체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뭐 도전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건 아니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든 이 도전을 이제 보면 그 안에 이제 기술 진보라는 게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들고 안 줄어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다시 한번 도약을 하고 말고 문제라는 거는 기술한테 달려져 있는 게 같다. 사실은 저는 그동안에 개인, 기업, 정부, 제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송 교수님 얘기 듣고 학교가 기술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그리고 정말로 잘 가르쳐내느냐가 또 다른 것만큼이나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보관들 그다음에 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되고 인적 자원 양성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critical thinking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가지고 정말 설득력 있게 해 주셨는데요. 이제 거기에 좀 덧붙여 가지고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공유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국내 이제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그다음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도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나는 세대보다는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 그다음에 또 중등학교에 계시는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 호기심을 길러줄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인적인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옛날식의 사고에 너무 젖어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금 그러니까 깨일 수 있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송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교수님들의 전형적인 그 접근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초중등 교육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충격을 주어야 그게 조금 바뀔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한테 새롭게 생각해라고 말로만 아무리 강조해봐야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제 좀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대학과 이렇게 그 연수를 선생님들이 이제 방학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과 조금 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교육부가 매개가 되건 어떤 기구가 매개되건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국내 이제 융합 인재의 필요성에 대한 이제 담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에 대단히 민감하고 과도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조금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문학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공간 이렇게 넘나드는 융합 교육을 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과거하고 마찬가지로 답을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하는 식의 교육을 그러니까 전공이 다른 뭔가를 하면 융합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또 트랩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의 그러니까 사고 방식의 접근법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 교수님도 얘기를 이제 하셨지만 우리 그걸 문화라고 보건 어떻든 간에 내가 질문을 정의하는데 대단히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학교 프로그램이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성대가 마련한 그 융합 프로그램하고 대안적인 어떤 것들을 또 누가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빠뜨리지 않아야 될 기본은 뭐냐면 도대체 그 답이나 무엇을 던져주는 식의 교육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실행 프로그램도 나올 수 없다고 보고 어떻게 질문을 만들어내는지 그러니까 right research question을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에서도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기술 도입을 막아야 되는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 기술 진보에 대해서 제도나 학교가 잘 적응할 건지 이렇게 문제 설정이 돼야지 제대로 된 이제 해법 도출이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기술 진보 때문에 근데 일자리가 없어지면 기술 도입 말아야 되는 뭐 이런 결론으로 가면 안 되듯이 어떤 식의 이제 뭐 스마트 카드는 어떤 것에서도 교육을 할 때 기본은 그것이어야 되겠다. 즉 질문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기본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할 줄 아는 교육, 가설적 주장을 할 줄 아는 교육, 이것이 해야 되겠다. 방법론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남의 것, 이제 세계의 흐름과 이렇게 그걸 따라가더라도 나의 질문이 얼마나 다르고 일치하는지를 정말로 다른 사람이 한 질문하고 따져보고 자기 질문을 또 이렇게 세련시켜가는. 그래야 남이 100시간 이제 생각해서 하는 얘기를 1시간에 요약해가지고 얘기하도록 하는 이런 데서 또 탈피를 해야 결국은 이제 그 새 시대에 맞는 이런 그 융합 인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연구윤리나 표절 시비도 생기는데 사실은 그 답을 말하는 교육 때문에 저는 생기는 그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남의 거였잖아요, 지금까지 할 때. 그래서 그런 그 연구윤리나 이런 거하고도 또 의무량으로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빠르게 따라잡을 거는 따라잡더라도 원점에서 시작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한가롭고 진득하게 단계를 밟으면서 생각해 나가는 이런 학습 능력 교수 방법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거는 뭐 성대 프로그램, 어떤 대안적인 프로그램에서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전히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이 혹은 빨리 이게 기준이 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전공 간 그 융합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은 저희 경인사회 그 이사회 내의 기관들끼리도 협동 연구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대덕에 가가지고 이제 과학기술계 쪽 연구기관하고 저희 인문사회 연구기관하고 또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제 또 키워드로 하고 하는 이제 세미나를 갖기도 했는데, 거기서 약간 이제 아쉬운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융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실행하는 그 방법을 보면 굉장히 하향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들끼리 딱 모여서 우리 기관들끼리 모입시다. 혹은 경인사회 이사회에서 자 여기 경인사회 산하 기관들은 자 4차 산업혁명 주제로 우리 협동 연구를 합시다. 그럼 딱 모이면 이렇게 모입니다. 25개의 연구자들이. 근데 결국은 연구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자 노동 분야는 노동연구원, 산업 분야는 산업연구원 딱 나누고요. 이렇게 그럼 정리해서 내세요 하면은 결국은 스테이플러로 함께 찍어가서 내는 것은 개별 연구기관이 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도 교정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는 융합연구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소셜 다이멘션이 있으면 내가 가진 고민이 이런 게 있었는데 당신네 연구원에서는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해당되는, 예컨대 헬스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뭘 했을 때 이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쪽 일에 관련된 예컨대 노동시장에서 서큘레이트 된 데이터는 이렇게 게더링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푸느냐, 이런 내 질문을 가지고 다른 전공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말 한가롭게 놔두면서 얘기하도록 해야 되는데 과제하는 그 회의만 하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융합 인재나 융합 리서치가 되게 굉장히 힘들겠다.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 문제, 그러니까 연구하는 데서 또 학교는 학교에 교육하는 거, 이런 거가 굉장히 우리가 스스로 달라져야 될 부분이 많다. 우리가 지금 고객자처럼 얘기할 일만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둘러봐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